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자원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가운데 수익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원을 좀 무기화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유와 가스에 국한됐던 자원 민족주의가 점차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전쟁 현황부터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몸통 다 빨간색인데 오늘 주식시장 빨갛게 좀 바라면서 자원전쟁, 자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보면 뭐 식량도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원이 대표적인 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 자원이 있죠. 이 천연 자원은 지금 우리가 흔히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너 앞에서도 설명했던 히토리움 관련된 천연 자원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 자원도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할 노동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인구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 자원 이야기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70년대 오일 쇼크가 2번 일어났어요. 그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2번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진짜 오늘 이제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는 이런 기온에서도 네. 저 영하 8도로 유지해라 실내를 뭐 그 당시에는 그랬고 내복 입기 운동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자원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탄생한 게 오페크죠. 오페크가 이제 석유를 가지고 산유국들이 이거를 우리가 무기화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벌써 2년여를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네.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한 1년은 더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무슨 문제가 가장 생겼냐면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가스를 공급하지 못해서 에너지 자원이 에너지가 무기가 돼버렸어요.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우리는 EU에다가 가스를 지원해주지 않겠다. 겨울에 추워요. 지금 이 한파에 에너지를 틀 수가 없어. 지금 네. 에너지 가격이 막 2배, 3배 오르는 그런 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식량 자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밀을 생산의 세계 2위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곡창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또 생산해 놓은 그 식량들도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 아프리카, 중동 이런 국가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합의봤던 게 중동 쪽으로 가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그 식량 그 수송선은 배들은 공격하지 말아라. 이건 다 보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벌써 자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인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에 이제 외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구 자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구 자원도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젊은 층이 많다는 거잖아요. 20, 30대 일할 수 있는 연령들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어가니까 생산력이 넘치고 내수가 활기차지고 전체적으로 활기차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 현재 줄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구 자원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줄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 자원 생각해 보시면 고무. 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강국 어떻게 보면 세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고무를 전체 세계 고무를 생산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팜유 수출을 중단시키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났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원들이 이제 다 산업 자원이나 식량 자원 모든 게 이제 자원이 돼서 각기 자기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무기화시키는 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 아다시피 대량 생산하고 있는 데서 중국이 우리랑 저기 안 하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 우리 뭐 요소가 우리 내년에 그 봄에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축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수출을 뭐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그 현재 그 자원을 무기화 삼는 데 배경에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가 돼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치열하게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서는 칼 하나씩 들고 야구방망이 하나씩 들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상대방을 타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패권 다툼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일단 먹는 거잖아요. 식량 자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기 없이 살 수 없고 그 전기를 이용한 가전제품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그 노트북만 해도 배터리가 다 그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앞으로 좀 더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정말 인류애로 위아더 월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런 자원 전쟁, 특히 글로벌 공급망 전쟁, 코로나 이후의 이 글로벌 공급망 체인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가 되겠다. 전쟁이란 게 꼭 무기를 던지고 막 총칼로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도 전쟁인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로도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자원에 대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정치 이야기도 좀 말씀 잠깐 드리면 좀 싸우지 말고 내년 총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지금 자라난 우리 후세가 앞으로 5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10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자원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심화가 되는 만큼 저희도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원들 중에서 원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펙에서도 좀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대 산유국인 앙골라가 오펙을 좀 탈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 성명에서는 오펙에서 아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앙골라의 오펙 탈퇴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유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앙골라가 지금 오펙에서 탈퇴하다 그러니까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 시장 유가를 보면 어제 오늘 시장을 계속 보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면 앙골라는 그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오펙 내에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감산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왜 지금 사우디는 네옴시티 같은 그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해야 되고 이번에 엑스포를 진짜 큰 돈 들여서 유치를 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서 충당합니까? 결국 유가가 항상 좀 고가야지 좀 유가가 되는 거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올라야지 경제 파탄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앙골라 같은 이런 중소국가들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아니 우리도 지금 앙골라가 사실은 그 최빈국은 아니더라도 산유국 중에서는 그래도 못 사는 나라에 속하니까 앙골라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해서 좀 국가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이 너무 소위 말하는 오펙의 강대국들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오펙 회원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2개국 중에서 이제 탈퇴를 해버린 거죠. 그 대형 산유국들이 약간 충격을 받겠지만 아마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는 내심으로는 주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그 모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임에서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서 우린 탈퇴할래 너네끼리 해 뭐 이런 나라가 생기니까 이탈자가 생기니까요.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 이제 석유 제재 풀어주고 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펙이 입장에서는 좀 사실은 오펙의 강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고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게 결국 산유국들도 이제 양극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산유국도 양극화가 돼가지고 결국 잘 사는 산유국, 약간 경제가 어려운 산유국 이 두 개의 양극화가 돼서 각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오펙 탈퇴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리 견고한 카르텔이라도 자국의 이익, 자국 국민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 카르텔에는 계속 잔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요. 유가는 그렇게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유가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좀 현 상태도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산유국들이 양극화되면서 앙골라의 탈퇴를 촉발했는데 일단 유가 자체는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펙의 버금가게 사실 핵심 광물 부분에서는 중국이 좀 힘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원 무기화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 중국 상무부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수출 통제 업무 회의를 좀 열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핵심 광물들이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대처할 만한 리스크 관리
우리 능력이 중국의 제재 수준까지 좀 따라왔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에너지 자원이라는 게 외교 문제도 있고 식량 같은 경우는 인도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히토리를 자연광물이잖아요. 이걸 채취하는 데 있어서 환경, 뭐 방사능도 방출된다고 그러고 이 채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실 매장량이 있어도 제한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생산 안 하는데 중국은 좀 그 허가를 좀 많이 해줘서 많이 생산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약 한 90% 이상을 그 가공한 걸 차지하고 있고 매장량으로 한 60%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한 게 뭡니까? 그 가공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히토류 자체를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지만 가공 수출도 금지하고 네. 기술 이전도 완전히 이번에 봉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히토류 가공하는 기술 우리만 갖고 있어야지 또 다른 나라에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장된 그 자체를 그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 자체를 막아버린 거니까 우리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을 쭉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8월에는 게르마늄 갈륨, 그다음에 12월에는 흑연을 통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요소를 또 통제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뭐 5천 톤인가를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들여오고 있다라고 네. 베트남에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들여와서 뭐 한 달분 이상 확보를 한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명분이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수출 제한하는 게 우리 자국 산업 문제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중국 대중 제재 조치에 대항하겠다. 야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을 이렇게 너무 간섭하지 마. 근데 중국은 또 미국은 또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한 뭐 2차 전지나 그 원료로 사용한 2차 전지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또 대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또 나라들이 2차 전지 그 원료를 또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국내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네. 이미 요소 사태 뭐 겪었잖아요. 그때 요소 사태 겪을 때 많이 보셨잖아요. 막 그 주유소마다 요소수 없습니다. 네. 뭐 1인당 한 통만 팝니다. 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도 그 수입선 다변화를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가 이제 첫 번째인데 그 수입선 다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쪽 생산 공장도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또 하나는 국내에다가 요소수 생산 공장을 차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지금 그 디젤 엔진 차들이 전부 다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잖아요. 차들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디젤 엔진도 줄이고 있는데 거기다 요소수 공장을 지금 새롭게 지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네. 경제적으로 맞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3국에다 건설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하루 1, 2년 사이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현미 장관님이 뭐 집을 빵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저도 자기도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답답한 게 그 요소 공장 만드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앞으로도 좀 걸릴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로 해서 저희도 뭐 불화수면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도 뭐 그때 소부장 개발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지원해준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도 1년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도 대량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요소 사태가 나니까 베트남에서 바로 준비됐던 거 5천 톤 이상 들여와서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고 대비를 또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 대비를 뭐 어떤 언론에서는 막 정부에서 뭐 진작 몰랐냐 왜 한국만 준비하냐 막 그러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의를 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정부가 그 많이 그 이런 일을 당해봤고 우리나라 정부가 저희 정부 옹호를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세계 최강의 그 경제 제재를 맞아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97년 12월 3일 IMF 외환 위기도 맞아봤잖아요. 그것도 이겨낸 나라고 그런 위기를 잘 겪어낸 그 준비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겪어본 일은 또 다시 겪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는 가공 수출까지 금지하면서 아예 좀 원천 봉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난타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에 좀 피해 좀 주시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일본하고 화이트리스트 갈등 났을 때 소부장, 뭐 불화수소 뭐 난리였었죠. 네. 그다음에 중국과 갈등되니까 히토류, 요소. 근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반도체 수입해 가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본인들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은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 반도체 지금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도 중국에 수출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제한적이 될 거니까 반도체 내년에 업황 좋다고 하지만 좀 제한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2차 전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2차 전지는 또 이런 문제도 생겼잖아요. 지금 영하 14도, 20도까지 내려가는 우리나라 기온에 지금 갑작스레 내려가는 기온에 전기차가 배터리가 지금 기온에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기술 개발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를 얘기하는데 사실 요소는 아시다시피 비료나 그 우리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그 요소수 생산뿐만 아니라 요소는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품목이에요. 그 화학 무기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또 이제 비료 생산 이런 화학 분야까지 좀 생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원 관련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상사, 우리 과거에 네. 종합상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GS 글로벌이나 LX 인터내셔널이나 SK 네트워크스 이런 과거에 말한 종합상사들, 글로벌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그 세계 각국에서 뭐 식량 그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기네만의 그 식량 수출 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2년째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종결이 되면 거기서 식량 수출은 또 포스코가 자기네 그 항만도 갖고 있고 창고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어려운 종목이라고 던져놓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 회사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좀 챙겨보시면 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좀 짚어주셨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또 자원 무기화에 대해서 좀 심화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강한 테마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 좀 투자에 유의하려고 하긴 하지만요. 거기에 IEA의 경우에는 2040년에는 히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망 전쟁 시대에 관련 섹터를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2040년 수요 7배니까 네. 지금 2023년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에 증권 전문가 유명하신 분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 장투가 답이다. 네. 개인들은 장투가 답이다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고르시면 장투가 답입니다.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40년에 7배니까 지금 2040년대는 아직 멀었잖아요. 네. 2024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투라는데 다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위 말해 종합상사 관련된 그 비슷한 종목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 SK 뭐 이노베이션도 될 거고 GS도 될 거고 대성산업도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4개 회사도 해당이 될 거고 해서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그 자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재생하는 문제도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폐배터리나 뭐 니켈, 희귀금속 뭐 이런 데에서 좀 테마주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좀 서치를 하셔서 본인들한테 맞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내가 뭐 목표를 놓고서 내가 뭐 수익률 목표를 하는 투자를 할 거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투자를 구분하시는 게 네. 성공 투자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